지금부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그간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김유선 위원장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황선웅 교수님 또 이승열 박사님 발표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토론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좋은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최저임금에 갖는 팩트를 근거로 좋은 그 평가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 좋은 의견 주신 그 교수님들과 또 토론하신 분들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올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7번째 토론회입니다. 그 주제는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올해로서는 마지막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불평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전체 P90과 10 간의 임금불평등 수준은 2010년에 4위에서 2015년 5위, 2019년에 10위로 여전히 이게 38개국 중에 10위니까요. 여전히 임금불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전체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밑에 있는 각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요 P90과 50은 중위임금 대비 상위 10%, P50과 10은 중위임금이 하위 10%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받냐, 그 배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그게 불평등도가 2010년에 4위에서 2015년에 7위로 갔다가 2019년에 38개국 중에 23위니까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윗부분에서는 불평등이 줄었다. 근데 윗부분의 불평등은 9위, 8위, 8위로 이 정부 임기 동안 큰 개선이 없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양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디지털 전환이나 자동화 가속화, 이런 어떤 로봇 밀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가속화되면서 임금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압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임금 불평등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제 수출 비중인데요. GDP 대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수출 비중이 이렇게 조금 국제 무역이 둔화가 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201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수출 대기업과 뭐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임금 격차들도 줄어들고 뭐 이런 효과들이 2010년대에 겹치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마지막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 임금 불평등의 전체적인 추이를 이끌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임금 불평등 축소 노력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만으로 계속 가는 거는 우리 사회에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다른 정책들이 결합돼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6월 28일이죠. 저 연구원의 이장원 박사가 9대 공익위원을 지냈는데, 바로 이제 6월 28일이면 아마 그때가 거의 사실상 법정 시한의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보면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구이냐 아니면 교섭기구이냐라고 묻고, 만일 심의기구를 한다면 공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법정 시한은 준수를 해야 한다. 심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교섭기구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사의 공방과 타협이다. 따라서 이 교섭에 충실한 기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로 볼 때는 심의기구라기보다는 교섭기구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는 좀 더 심의기구의 성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 제도 개선에 필요한가라고 보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 특히 공익위원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면서 매년 실천되지 않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최저임금 심의는 이제 상반기, 그것도 특히 5월 정도부터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죠. 현장 방문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연구위원회도 개최되고 그 전문위원회 그리고 이제 전원회의를 통해서 소위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주로 이제 하반기에는 연구위원회 중심으로 실태조사 설문지를 개발하고 또 연구 용역과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초기로 그리고 이제 연례 같았으면 아마 세미나도 열리게 되고 또 공익위원들의 뭐 워크숍 같은 것이 이제 개최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하반기에 있었던 일들이 거의 사실은 잘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공익위원끼리 한번 작년에 그 최저임금 심의를 한번 그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워크숍 가진 정도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관련 연구들을 계속 그 특히 관계 전문가들에게 일종의 발주를 주듯이 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조금 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교섭기구냐 심의기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 조직의 역할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섭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교섭기구라는 것은 대등한 권한이 보장이 되었을 때 교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위원회보다, 물론 이제 경사노위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행정위원회와 비교를 해보면 노사 당사자가 사실상의 일정한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는 유일하게 최저임금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소득분배 측면을 보면은 저희 이제 토론 문제로 74페이지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근로자 가구는 소득분배가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분배는 분명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은 그 고용효과 측면에서 앞서 우리 향선웅 교수님께서 잘 그 상반된 입장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불능력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되고 나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 그 12만 사업장들 관련돼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로 종료되는 건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소한 근래 들어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의 규모 자체가 최저임금이 인상됐던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노동자를 고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최저임금 인상된 것만큼 지불해주고도 사업주한테 좀 남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래서 굳이 지불 능력의 문제로다가 접근해서 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항상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은 당연히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정책이 실행됐을 때 꼭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득 분배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역시 사실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나 아니면은 이런 어려운 취약계층, 사용자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기구인가 교섭기구인가, 이 질문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이게 ILO가 얘기했어요. 사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이다. 물론 심의도 할 수 있죠. 거의 지금 의결처럼 되어가고 있죠. 노사정이 모여서, 아니 노사공익이 모여서. 그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거는 교섭을 하려면 교섭기구라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게 정부도 끼어 들어가 있고 공익도 들어가 있고, 교섭을 하면 교섭이 잘 안 됐을 때는 이제 파업으로 백킹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교섭을 해서 뭐 힘을 이용해서 이쪽을 임금을 낮추고 이런 게 아니고,
노사 공익까지 모여 앉아서 그러니까 서로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죠. 최저임금 고용 효과에 대한 논쟁은 뭐 엄청나죠. 이 단일 주제로 이렇게 많은 연구가 실증적인 특히 연구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최저임금 연구는 있었고 20세기 초기에는 대부분 다 고용 감소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그 얘기가 좀 달라지는 얘기도 좀 나왔던 거고요. 한계 효과도 있고 충격 효과도 있고 소득 효과도 있고 이랬었죠.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언론에서는 아마 세계 탑이지 않을까. 최저임금 정책을 다루는 횟수로 봤을 때, 빈도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최저임금 연구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많고 독일이나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일 그러니까 전국 단일 최저임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런 방법론들이 좀 개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분석을 한 거고 참고로 독일도 2015년에 이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는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작고 불평등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그러니까 다수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가 굳이 들고 나온 이유는 한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매년 논의에 심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번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인가 하면 항상 그 사용자 측의 불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표들이 통계들이 주로 평균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그 어려운 소상공인의 그 지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용위원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급적 통계는 저희들이 분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분포로 받아서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근로자 위주로 저희들이 고려를 분명히 한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그 우려들을 많이 하시니까 애초에 차라리 노동자 측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업종별 구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같은 좀 우려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적정 수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정책 수단들 그리고 굉장히 핫 이슈일 것 같은데요. 업종별 구분 적용 부분에 대한 입장 마지막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입장까지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발표해 주시고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서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 아니면 영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